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사위와 장인의 대결. 유경수는 구사단 참모장 박정희 중령이 장인 육종관에게 정식으로 인사하러 오는 날 홍정자, 송재관 등 집안 아이들을 문 밖에 세워두었다. 박정희는 운전병이 모는 지프를 타고 나타났다. 철모에 카빈소총을 맨 부관을 앞세워 바짝 마른 박중령이 들어왔다. 더 바짝 마른 부관은 걸을 때 철모가 흔들거려 아이들은 웃음을 참느라고 애를 먹었다. 박중령의 전투복 상의 양 어깨엔 초록색의 지휘자 견장이 붙어 있었다. 멋을 낸 차림이었다. 아이들의 안내로 대궐 같은 집에 들어선 박정희는 안채의 대청마루로 올라서 이경령의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 이런 일에는 유달리 호기심이 많은 부인네들과 아이들은 옆방으로 들어가서 미닫이 문을 닫고 틈새로 눈과 귀를 갖다 댔다. 유경수의 친가 쪽 동생인 송재관은 마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틈으로 두 사람을 지켜볼 수 있었다. 먼저 박정희 씨가 저의 외삼촌 육종관에게 큰절을 하면서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했죠. 외삼촌은 저를 대충 받았지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사윗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역력했어요. 외삼촌께서는 상대가 잠시 다른 쪽으로 눈길을 줄 때는 날카로운 눈매로 그 사람을 싹 훑어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날도 그러셨을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육종관은 딸이 자기 몰래 박정희와 약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육종관은 박정희에게 형식적인 질문만 몇 차례 던지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엿보고 있던 송재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박정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오른쪽 무릎을 반쯤 세우고는 그 위에 오른팔을 걸쳐놓은 불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지금도 매형이 왜 그때 그런 자세로 앉아 있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외삼촌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마음의 문을 닫은 듯합니다. 육종관은 박정희에게 매정하게 말했다. 요사이 군인들이 얼마나 끼가 많은가. 34살까지 총각이 어딨나. 좀 더 알아봐야겠네. 일이 꼬이는구나 하고 직감한 송재관이 박정희를 보니 그는 육종관의 말에 고개만 주걱거리면서 지포 라이터를 꺼내더니 손장난을 치는 것이었다. 라이터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똑깍똑깍 소리만 어색한 방 안 공기를 깨고 있었다. 육종관은 할 말을 다 했다는 듯이 그럼 잘 놀다 가게 라며 방을 나왔다. 그날 박정희는 저녁을 잘 대접받았다. 잠자리로는 유경수의 동생 예수방을 썼다. 박정희가 저녁상을 몰리자 유경수는 예수를 앞세워 그 방으로 들어갔다. 유경수는 다소곳이 앉아 박정희가 묻는 말에 대답만 했다. 유계수는 그런 언니의 수동적인 모습에 다소 불만이었다. 박정희 일행이 다음날 새벽에 집을 떠나자 육종관은 본처 이경령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태도가 그게 뭐야. 라이터를 찰칵거리지를 않나. 꽁초까지 피우지도 않고 장초를 끄질 않나. 육종관의 주된 불만은 박정희의 집안 내력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딸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타인에게 항상 공손한 박정희가 육종관에게 보인 의외의 모습은 그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리라.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녀가 참석해 비밀 약혼식까지 올린 마당에 육종관의 반대란 활시위를 떠난 화살을 논하는 격이라고 그는 판단했을 것이다. 박정희는 이런 배짱을 품고 육종관의 영토를 야금야금 잠식해간다. 대전의 구사단 사령부에서 박 참모장과 같이 근무했던 작전참모 손희선 중령은 박정희가 툭하면 저녁에 사라졌다가 아침에 돌아오곤 했다고 기억한다. 박정희를 누이뻘되는 유경수에게 소개했던 송재천 중위는 이때 박정희의 직속 부하인 군수참모 김재춘 중령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 송재천은 박정희가 워낙 내색을 하지 않아서 두 사람의 사이가 잘 되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눈치가 빠른 김재춘은 박정희가 거의 매일 옥천에 다니러 가는 것을 보고는 곧 결혼까지 가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다. 유계수는 언니를 자주 놀렸다. 아유 새까매, 언니는 눈이 삐었어? 뭐가 그리 볼 게 있어?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겨우 저런 사람한테 시집 가려고 해? 유경수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너무 그러지 마라. 얘 저 사람은 뭐 좀 다르지 않니? 난 뭔가 끌리는 데가 있더라. 이즈음 육종관은 자기 집에 뻔질나게 나타나는 박정희를 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어느 날 육종관은 이경령과 유경수가 있는 데서 들으라는 듯이 힘주어 말했다. 구사단 참모장 정도면 내가 잃어버린 닛산 트럭 정도는 찾아올 수 있을 거야. 거 조금만 신경 쓰면 찾아온다고. 유능한 사람이면 부하들을 시켜 찾아올 수 있다고. 광복 직후 귀국하는 일본군이 주고 간 닛산 트럭을
피란 중에 인민군이 몰고 가버린 사건이 있었다. 자동차 수집광인 육종관은 그렇게 잃어버린 트럭을 두고두고 원통해하고 있었다. 유경수는 아버지의 이 소원을 박정희에게 어렵게 이야기한 것 같다. 며칠 뒤 육종관은 대문 앞에 갖다 놓은 닛산 트럭을 발견한다. 박정희는 수송부대를 시켜 폐차 직전에 고물차를 하나 구해서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육종관의 기대는 이 고물을 보는 순간 실망으로 다시 분노로 바뀐다. 아니 걔가 성의만 있으면 싹 손보고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잖아. 군인들은 부속품이 공짠데 이 고물을 나보고 손보란 말이지. 하여간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니까. 어느 토요일 점심때 유경수는 송재관을 부르더니 오늘 박중영이 올 거니까 동생이 나가서 좀 봐 라고 했다. 잠시 후 도착한 박정희는 유경수와 송재관 두 사람을 차에 태웠다. 차 중에서 박정희는 철렵을 좋아한다고 하더니 오리티 강가로 가자고 했다. 박정희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면서 어디서 났는지 수류탄을 들고 강물로 다가가서 안전핀을 뽑아 던졌다. 폭음과 함께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또 한 발 투척. 포말이 사그라지더니 죽은 물고기들이 허옇게 떠올랐다. 운전병과 송재관은 열심히 고기를 건져 담았다. 송재관이 기리를 올려다보니 박중영은 두 다리를 떡 벌린 채 양손을 허리춤에 괴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옆에 유경수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유경수와 재혼하기로 결심한 박정희로서는 조강지처 김호남이 가출한 뒤 아직 호적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조카 박재석에게 또 독촉했다. 박재석은 그 전에 몇 번 김호남의 친정으로 가서 사정을 해보았지만 번번이 퇴짜였다. 박재석은 그날은 결판을 내야겠다고 결심하고 자전거를 타고 선산군 도계면에 있는 박정희의 장인 김세호를 찾아갔다. 큰 절을 올린 뒤 말을 꺼냈다. 아무래도 이혼 도장을 찍어주셔야겠습니다. 김세호가 거절하자 박재석은 야무지게 나왔다. 법적으로도 가출하여 1년이 지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도장을 안 찍어주시면 김씨 집안에 관한 소문이 나쁘게 날 겁니다. 따님은 이미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던데요. 김세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쌈지를 열고는 나무 도장을 꺼내 박재석에게 던져주었다. 박재석은 가져간 서류를 내놓고 어르신네가 직접 찍어주십시오 라고 들이밀었다. 김세호는 눈물을 지으면서 도장을 꾹꾹 눌렀다. 1950년 11월 1일자로 호적이 정리됐다. 박정희와 김호남은 호적상 9년간 부부였으나 한 지붕에서 살았던 것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1948년에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와 대구로 가서 살던 큰딸 박재옥은 6.25 동란이 터지자 경주로 피난 갔다. 그때 12살이던 재옥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다. 엄마, 전 우리 집으로 갈래요.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제게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박재옥은 독하게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선산의 외갓집으로 갔다. 보름 뒤 박재옥은 다시 사촌오빠 박재석의 집으로 보내졌다. 비로소 박재옥은 안정을 찾고 국민학교 5학년부터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 시작했다. 충청도와 경북 지방의 산중에서 구사단이 인민군 패잔병을 상대로 한 속탕 작전을 벌임에 따라 11월 22일 사단사령부는 대전에서 대구로 이동했다. 박정희는 새 장가를 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재물에 대해서 결벽 중에 있는 그로서는 스스로 나서서 결혼 경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어느 날 박정희는 군수참모 김재춘 중령에게 농반 진반으로 말했다. 김형, 이제 중신도 했으니 결혼도 시켜줘야지. 그래놓고는 한참 있다가 침울하게 말했다. 김형, 그런데 나 아무것도 없어. 아, 예, 알겠습니다. 김재춘은 풍족한 집안 배경을 갖고 있었다. 그는 직속상관의 결혼에 필요한 돈을 모으면서 식장 준비도 했다. 박정희의 대구사범 동기생들도 김중령과 함께 결혼 준비를 도와줬다. 교육계에서 활약하고 있던 두용규와 이성조가 중심이 돼 청첩장, 예물 준비, 식장 물색에 나섰다. 뒤에 경북 교육감을 지낸 이성조의 증언. 피란을 와서 고생하고 있는 정의를 돕자는 뜻에서 대구에 사는 동기생들은 거의 다 모였을 겁니다. 마침 은사 김영기 선생이 대구에 계셔서 축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정희와는 만난 적이 없지만 허억 대구시장을 주례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을 기다리던 유경수는 이즈음 재봉틀을 돌릴 때나 바느질을 할 때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뒤 유경수 집안에서 유명해진 그 노래의 가사는 이러했다. 검푸른 숲속에서 맺은 꿈은, 어여쁜 꽃밭에서 맺은 꿈은,
이 가슴을 설레어라. 첫사랑의 노래랍니다. 그대가 있었기에 나는 그대의 것이 되었답니다. 그대는 나의 것이 되었답니다. 박정희는 유경수에게 결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딸 재옥의 존재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유경수는 차마 아버지 육종관한테는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치밀한 육종관은 박정희의 호적을 떼보고는 더욱 거세게 딸을 말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경영, 유경수 두 모녀는 육종관으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하니 이미 나를 받아놓은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다. 며칠을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가 급기야 이경영이 남편에게 넌지시 귀뜸했다. 시인 박목월은 유경수 여사에서 그 직후에 있었던 부녀의 대화를 이렇게 재구성했다. 집안을 알아보았느냐? 아니요. 이 난리판의 군인에게 시집을 가다니 될 법이나 한 소리냐? 잘 생각해봐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그만두도록 해라. 다소곳이 앉아서 듣고만 있던 작은 아씨가 고개를 들어 정면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버지, 군인으로 그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다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어요. 육종관은 딸을 설득할 수 없자 너네 멋대로 해 하고는 방을 나왔다. 그 며칠 뒤 송재천 중위가 군용 트럭을 몰고 와서 이경영의 집 대문을 두드린다. 유경수를 데리러 온 것이었다. 모녀는 육종관한테 차마 결혼식을 올리러 간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유경수의 동생 예수가 나섰다. 아버지한테 다가갔다. 예수야, 너도 네 언니 결혼식에 갈 테야? 그럼요. 언니 들러리를 서기로 했는걸요. 너네 멋대로 해. 넌 오늘부터 내 딸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다.